비싼 도자기 그릇에 은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유진은 손가락 사이로 레드 와인잔을 돌리며 샹들리에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루비색 액체가 춤추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그날 밤의 맞선 상대인 현우가 리넨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전적이고 지루한 방식으로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모두가 감탄하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교감을 느끼지 못하는 박물관의 조각상처럼 말이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희 작업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난 분기 성장이 12%였죠. 맞습니까? 그가 지난 2시간 동안 대화를 지배했던 주제로 돌아가며 물었습니다.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인상적인 마진입니다. 유럽 시장으로의 확장 전략은 인정해야겠지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유진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팀이 매우 유능하거든요. 물론이죠, 물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그녀가 아닌 그녀가 대표하는 제국에 대한 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전, 리더십,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 갑니다. 차는요. 새로 나온 독일제 전기차 모델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가속력이 정말 소문대로입니까? 유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라앉았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숫자, 이익, 재산, 그녀는 데이트 중인 여자가 아니라 평가받고 있는 잠재적 인수 대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품 대기업을 덤으로 얹어주는 명품처럼 말이죠. 이 만남을 주선한 친구는 현우가 민감하고 교양 있는 다른 남자라고 맹세했지만 그의 민감성은 증권거래소의 주가 변동에 국한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묻지 않았고 잠은 잘 잤는지 혹은 CEO 뒤에 숨은 여자 박유진은 어떤 기분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한 변명을 대며 저녁 식사를 끝내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형형색색의 얼룩처럼 지나갔고 그 생생한 광경은 그녀가 내면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대조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대저택은 차갑고 비인간적인 웅장함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그녀의 부모님인 상철과 은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걱정 때문이 아니라 기회 때문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부모님은 그녀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은희는 고급 패션 잡지를 넘기고 있었고 상철은 유진의 컬렉션에서 빌린 묵직한 손목시계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들어와도 거의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좋은 저녁이에요. 유진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은희가 마치 이제야 그녀의 존재를 알아챈 듯이 외쳤습니다. 벌써 왔어? 현우 씨하고는 어땠니?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집안이야, 알지? 아버지가 해안가 전체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대. 유익했어요. 유진이 소파에 가방을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상철이 기름진 미소를 입에 머금고 일어섰습니다. 투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딸아, 내 고급차에 달 그 새 사운드 시스템이 한정판이라더구나. 정말 수집가용 아이템이야. 내 생각엔. 그리고 난 말이지. 은희가 잡지를 탁 소리나게 닫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 원장이 새로운 얼굴 필러 기술을 가졌대. 10년은 젊어 보이게 한다더구나. 성형수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손보는 거. 관리 차원이지. 유진은 익숙한 두통이 관자놀이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피상성과 이해타산의 쓰나미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할 두 사람이지만 그녀의 가장 큰 감정적, 재정적 채권자가 되어버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싫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사운드 시스템이든 시술이든 돈 안 드릴 거예요. 이번 달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뒤이은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은희는 기분이 상한 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얘야, 그건 그냥 싫다고 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분은 정말 모르시겠어요? 전 방금 또 한 번의 끔찍한 데이트에서 돌아왔어요. 지쳐 쓰러질 것 같다고요. 그런데 두 분이 처음 하시는 일이 저한테 쇼핑 목록을 내미는 거예요. 제가 두 분 딸이에요. 아니면 현금 인출기예요. 그녀의 부모는 움찔하며 거짓 걱정이 담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상철이 다정한 아빠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데이트가 안 좋았는지 몰랐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요. 그녀가 쏟아냈습니다. 두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2시간 동안 제 재정 상태에 대해 인터뷰했어요. 재앙이었죠. 또 한 번의 실패고요. 은희가 다가와 그녀의 팔을 만졌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딸. 넌 젊고 아름답고 이제 겨우 30이잖아. 딱 맞는 남자가 나타날 거야. 우리가 완벽한 짝을 찾아줄게. 잠시 동안 유진은 어머니의 말에서 따뜻함의 신라 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은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필러가 아니더라도 보톡스라도 조금 맞는 건 어때? 그건 훨씬 저렴할 텐데. 유진은 뒤로 물러섰고 실망감이 희망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씻어냈습니다. 제 방으로 올라갈게요. 다음 날 두통 때문에 그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해심 많은 표정의 중년 의사는 그녀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유진 씨, 그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몸이 당신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누적된 스트레스예요. 혈압이 높고 근육이 긴장되어 있어요. 당신은 일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익이나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한 게 언제죠?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일이요. 그 질문은 그녀의 허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가 조언했습니다. 땅과 창의성과 당신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요.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뭐든지요. 그리고 심리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유진은 의사의 말이 마음속에 울리는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넓은 사유지를 가로지르던 중 그녀의 시선이 정원에 머물렀습니다. 한때는 화려한 화단과 완벽하게 다듬어진 관목들로 자부심의 대상이었던 곳이 이제는 슬프고 방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미는 시들었고 잡초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을 완벽하게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지나가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정원사가 지난주에 그만뒀습니다, 사모님. 더 좋은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바로 그때 수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해온 중년의 요리사 한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대화를 들었습니다. 혹시 새 정원사를 찾으신다면 제 조카가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식물을 아주 잘 다루고 여러 큰 저택에서 일해봤어요. 유진은 망설였습니다. 직원의 소개로 누군가를 고용한다는 생각은 흔치 않았지만 한 여사의 진심, 어린 말투에 그녀는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면접 보러 오라고 하세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홈오피스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한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조카가 왔습니다. 사모님. 유진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심장이 예기치 않게 쿵쾅거렸습니다. 들어온 남자는 그녀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사가 지호라고 소개한 그는 키가 크고 소박한 작업 셔츠를 꽉 채우는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갈색이었고 따뜻하고 주에 깊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고 그에게는 마치 정원 자체의 평화를 지니고 다니는 듯한, 거의 만져질 듯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지호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우아하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그의 손이 유진이 즉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제 조카는 청각 장애가 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겁니다. 유진은 놀라움과 동시에 직접 소통할 수 없다는 이상한 부끄러움에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죄송해요. 몰랐어요. 지호는 이런 반응에 익숙하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여사가 그가 수어하는 동안 통역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원하신다면 글로도 소통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 여사와 지호가 들고 온 작은 메모장을 통해 진행된 면접에서 유진은 그가 식물학을 공부했고 주 저녁에 식물원과 저택에서 일했으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방치된 정원으로 데려갔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시든 장미를 부드럽게 만지고 흙을 살피고 빛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무언가를 적더니 메모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꽃 피우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주십시오. 그의 조용한 자신감, 마치 식물들을 보살핌이 필요한
오랜 친구처럼 바라보는 방식에 유진은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채용되셨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유진은 지호가 정원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매료되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침 6시부터 늦은 오후까지 조용한 효율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시끄러운 음악도 다른 직원들과의 잡담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무 14일을 스치는 바람소리, 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흙에 부딪히는 부드러운 도구 소리뿐이었습니다. 유진은 정원에 있을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에게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작업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진실은 지호의 존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사적인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볼 때면 그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하러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상쾌한 어떤 숨겨진 의도도 없는 인간적인 연결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호가 새 라벤더 모종을 심고 있을 때 유진은 시원한 물 2병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한 병을 건넸습니다. 지호는 고마움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그들은 새로 심은 꽃 위에서 춤추는 나비들을 바라보며 편안한 침묵 속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도 놀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수어 KSL 강의를 검색했습니다. 지호가 계속 자신의 집에서 일할 것이고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이토록 큰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그녀는 그와 직접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비디오로 시작하여 침실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메일을 타이핑하는 데만 익숙했던 손이 이제는 간단한 신호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안녕, 고마워, 어떻게 지내, 천만에. 그것은 굴욕적이면서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어떤 것의 초보자가 되어 상처받기 쉽고 서툰 상태가 되었습니다. 2주 후 지호가 장미 덤불을 가지치게 하고 있을 때 유진은 심장을 쿵쾅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쳐다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떨리는 손으로 수어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 서툴렀고 아마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시도했습니다. 지호의 표정은 순수한 충격에서 기쁨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이 빛났고 그는 그녀가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동작을 과장하며 답했습니다. 좋은 아침, 유진 씨. 어떻게 지내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수어로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요. 당신 선생님,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유진은 수어를 연습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을 알아챈 지호는 쉬는 시간 동안 그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부드럽게 그녀의 수어를 교정해주며 새로운 단어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원, 해, 흙, 꽃, 행복하다, 슬프다, 고맙다, 제발.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는 열리는 문이었고 대화 하나하나는 두세 개 사이에 놓이는 다리의 벽돌이었습니다. 유진은 정원에서의 순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피어나는 꽃들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지호의 조용하고 다정한 동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보인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가 직장에서 힘든 하루에 대해 수어할 때면 그는 그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새로 핀 꽃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봐요, 삶은 계속되고 아름다운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요. 물론 그녀의 부모님도 이를 눈치챘습니다. 은희가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이 정원에서 웃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지호가 그녀에게 나비라는 수어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정원사랑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구나. 사람들이 말 만들기 시작하겠어. 기분이 좋았던 유진은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라고 하세요, 엄마. 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는걸요. 하지만 얘야 은희가 코를 찡그리며 고집했습니다. 그는 정원사잖아. 그리고 청각장애인이고 넌 네 수준에 맞는 적절한 남편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해. 유진은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호 씨는 제 직원이고 제 친구예요. 그리고 적절함은 엄마 가문이나 은행 계좌로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은희는 물러섰지만 그녀의 눈은 가늘어졌습니다. 넌 항상 고집이 셌지, 유진아.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기나 했으면 좋겠다.
사실 유진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통이 줄어들었고 잠도 잘 잤습니다. 그녀는 비즈니스 미팅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수어를 배울 가능성, 복잡한 문장을 제대로 해냈을 때 지호의 미소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들뜬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마지막 술을 둔 것은 바로 이 연약한 만족감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평소와 다른 다급함으로 그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유진아, 상철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았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네가 만나봤으면 좋겠다. 관심 없어요. 유진이 또 한 번의 억지 저녁 식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쳐서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런 일 수십 번도 더 했잖아요. 이번엔 달라. 은희가 이상한 흥분감에 찬목소리로 고집했습니다. 한선우, 서울에서 가장 유서 깊은 가문 중 하나 출신이야. 하지만 단지 혈통 때문만은 아니란다 얘야. 그는 소르본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교양 있고 여행도 많이 했어. 그리고 유진아, 그는 내 돈이 필요 없어. 그 사람 가족은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과 투자 자산이 있어. 그는 은행 계좌가 아니라 동반자를 찾고 있다고 유진은 망설였습니다. 그 설명은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라 유혹적이었습니다. 두 분이 직접 만나보셨어요? 공통의 친구들을 통해 만났지. 상철이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 그냥 저녁 식사 한 번이야, 유진아. 마음에 안 들면 다신 강요 안 할게. 약속한다. 그들의 말투에는 뭔가 다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한 번이요. 딱 한 번.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날 밤 유진은 무관심에 가까운 마음으로 마지못해 치장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와 한선우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작게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는 압도적으로 잘생겼지만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구원자들의 차갑고 계산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꿰뚫어 보는 듯한 녹색이었고 어두운 머리카락은 살짝 헝클어진 듯했으며 그가 미소 지을 때 그것은 눈까지 닿는 따뜻하고 진실된 미소였습니다. 유진 씨,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모님께서 당신에 대해 워낙 칭찬을 하셔서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칠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겸손하게 말씀하셨군요. 유진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저녁 식사는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선우는 사업, 시장, 투자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예술, 문학,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유럽을 여행하며 박물관을 방문하고 역사를 공부하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유진이 가장 좋아하는 책, 일외의 열정, 그녀의 꿈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했고 그녀의 대답에 관심을 보이며 후속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한강 작가의 소설 읽어보셨어요? 그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저는 흰을 읽고 제 자신이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존재와 상실에 대한 그녀의 탐구는 정말 고통스러우면서도 아름다워요. 유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한강 작가 좋아해요. 소년이 온다는 며칠 동안 저를 울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보이지 않는 존재의 고통을 포착하는 방식에는 무언가가 있어요. 선우가 매료된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건 타인의 눈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당신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군요. 대화는 와인처럼 자연스럽고 도취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으로 유진은 돈 너머, 외면 너머를 보는 동등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선우는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달빛 아래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유진은 지호가 그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밤 공기를 향기롭게 하는 꽃들을 알아차렸습니다. 정원이 정말 훌륭하네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이곳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누가 관리하나요? 제 정원사요, 지호씨. 정말 대단한 분이죠.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군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게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설득력 있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선우는 그녀가 다시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매혹적이네요, 유진 씨. 제가 만났던 어떤 여자와도 달라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유진은 두 번 생각하기도 전에 자신이 예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선우는 그녀의 삶에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미술 전시회, 콘서트, 그리고 과시가 아닌 맛을 위한 음식이 있는 숨겨진 작은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에 데려갔습니다. 그는 숨 막히게 하지 않으면서도 세심했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꽃을 가져왔지만 비싼 장미가 아니라 들국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꾸밈없는 진솔함을 닮았다고 말하면서요. 유진은 자신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렵고도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와의 미래, 진정한 파트너십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거의 축제 분위기처럼 기뻐했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경고 신호가 되어야 했지만 유진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처음 심은 것은 지호였습니다. 어느 날 선우가 저택에서 점심을 먹고 떠난 후 유진이 난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진지한 눈으로 천천히 수어했습니다. 조심해요. 유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호는 망설이다가 수어했습니다. 잘생긴 남자, 달콤한 말. 하지만 눈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이 안 볼 때 차가운 눈토. 유진은 방어적인 짜증을 느꼈습니다. 지호 씨, 당신은 그 사람을 몰라요. 선우 씨는 달라요. 지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더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유진은 무시하려 했지만 그 말은 피부 아래 박힌 가시처럼 그녀에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선우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녀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가면이 순식간에 미끄러지며 그 아래에 계산적인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미소 짓고 달콤한 말을 속삭였고 의심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2달 후 많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의 특히 로맨틱한 저녁 식사 중에 선우는 테이블 너머로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녹색 눈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유진 씨, 그가 낮고 감정이 깃든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전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만날 거라고는. 당신은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을 다시 믿게 만들었어요. 유진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당신이 내 삶을 바꿨어요, 선우 씨. 그러자 그가 작은 벨벳 상자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가 수줍은 미소로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제 할머니께 속했던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제 의도가 진지하다는,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상징으로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섬세한 옛날 반지가 들어있었고 작은 에메랄드 주위를 자잘한 다이아몬드들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웠지만 소박했고 그녀가 딱 좋아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우 씨,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걸 받을 수는 없어요. 제발요.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고집했습니다. 이제 당신 거예요. 제 심장처럼요. 그리고 유진 씨, 당신에게 부탁할 게 있어요. 우리 가문에는 몇 가지 전통이 있어요. 상속과 결합에 관한 오래된 법적 문제들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될 의향을 공식화하기 위해 제 변호사를 만나주셨으면 해요. 서두르는 건 아니지만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해요. 여전히 감정에 벅차 있던 유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필요하다면요. 그 다음 주 그녀는 선우의 변호사인 최 변호사의 우아한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세련되고 유능했으며 유진에게 일련의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표준적인 혼전 계약서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양 당사자를 보호하고 만에 하나 헤어질 경우 각자 자신의 것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거죠. 선우 씨는 양측에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진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공식적이고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들의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서명하려던 순간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호의 말의 메아리였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녀의 비즈니스 본능이 마침내 낭만적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제 변호사에게도 검토를 맡기고 싶네요. 그녀가 서류철을 다듬며 말했습니다. 표준 절차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 확신해요. 아주 잠깐 선우의 얼굴에 어둠이 스쳤지만 너무 빨라서
유진은 자신이 상상했다고 생각할 뻔했습니다. 물론이죠, 내 사랑. 시간은 얼마든지 가져요. 하지만 그녀는 그의 어깨에 전에는 없던 긴장감이 서려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에 낀 반지의 무게를 느끼며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기분이 드는 걸까? 선우는 완벽했다. 어쩌면 너무 완벽했다. 그녀는 지호와 그의 조용한 경고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본 것을 그녀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그녀는 수년 동안 그녀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 확고한 진실성을 지닌 개인 변호사 윤 변호사와의 미팅을 잡았습니다. 그는 점점 어두워지는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유진 씨, 그가 마침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표준적인 혼전 계약서가 아닙니다. 이건 위장된 경영권 양도 계약서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길 보세요. 그가 법률 용어 속에 파묻힌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결혼할 경우 당신은 회사 의결권 주식의 60%를 부부 공동관리 계좌로 이전하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일시적인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상태가 될 경우 배우자가 자동으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능력의 정의를 보세요. 터무니없이 광범위합니다. 48시간 입원만으로도 해당되어 유진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선우 씨는 양쪽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유진 씨, 윤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결혼하고 다음 날 맹장염에 걸려서 이틀간 병원에 입원이라도 한다면 이 남자는 당신 재산에 대한 완전한 법적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항들이 그에게 극도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걸 쉽게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덫입니다. 유진은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우린 문학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날 이해해요. 아니면 그가 당신을 연구했겠죠.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유진 씨, 당신이 한 말에 따르면 당신 부모님이 그를 소개했다고요. 당신 부모님이 사심 없이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게 마지막이 언제였죠? 그 깨달음은 고층 빌딩에서 떨어진 피아노처럼 남아있던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부모님, 그들에게는 항상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어리석었고 애정에 너무나 절박했던 나머지 모든 경계를 허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선우와의 모든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그의 가족이나 재산에 대해 자세히 물을 때마다 그가 어떻게 항상 화제를 돌렸는지 그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니 그것은 회피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윤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가 정말 사기꾼이라면 혼자 하는 짓이 아닐 겁니다. 당신 부모님도 연루되어 있어요. 그들을 대면하기 전에 전체 계획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저 부인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할 거예요. 어떻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 하세요. 당신 변호사가 서류를 승인했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결혼은 조금 더 기다리고 싶다고 말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조사하죠. 그리고 어쩌면 그는 망설였습니다. 당신에게는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몰락으로 이득을 볼 게 없는 사람이요. 유진은 즉시 지호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에게 경고하려 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유진은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선우에게 미소 지었고 그의 선물을 받았으며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속은 부서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사랑에 빠진 여자친구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신중한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그는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선우는 그가 말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재산도 부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문 사기꾼이었고 서울과 부산에서 2명의 다른 부유한 여성에게 똑같은 사기를 시도했습니다. 한 명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 종결 처리된 사건 파일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보고서를 읽고 구토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한강을 인용하고 사랑을 믿게 만들었던 그 남자는 약탈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는 공범이었습니다. 탐정은 선우가 나타나기 몇 주 전 날짜로 해외 계좌에서 그녀 부모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그를 고용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딸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고통은 육체적이었습니다. 가슴에 뚫린 검은 구멍 같았습니다. 유진은 이틀 동안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를 무기력증에서 꺼낸 것은 요리사 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차 쟁반을 들고 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아가씨? 유진이 부은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 여사는 안으로 들어와 쟁반을 옆에 내려놓고 그저 유진을 껴안았습니다. 댐이 무너졌습니다. 유진은 어릴 적 이후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몸 전체를 흔드는 큰 흐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 부모님이. 한 여사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은 끔찍한 짓을 저지르죠, 아가씨. 하지만 당신은 그들보다 강해요. 항상 그랬잖아요.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부서진 것 같아요. 한 여사가 물러나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지으면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주위를 둘러싸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조카가 걱정돼서 몇 시간째 밖에 있어요. 유진이 얼굴을 닦았습니다. 지호 씨가요? 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유진 씨. 처음부터요. 그의 직감은 정확해요. 유진은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호는 벤치에 앉아 흙 묻은 손으로 장미 덤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보자 걱정 가득한 얼굴로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유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툴게 수어했습니다. 당신이 맞았어요. 그는 가짜예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지호의 눈은 깊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만족감이 아니라 그녀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망설이며 팔을 벌렸습니다. 유진은 그 포옹 속으로 들어갔고 흙과 꽃의 향기에 둘러싸여 말이 아닌 존재감에서 오는 위안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물러났을 때 지호가 수어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유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들을 잡을 거예요. 전부 다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이 자백해야 해요. 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의 눈이 한 가지 아이디어로 빛났습니다. 그가 빠르게 수어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정원사는 집안 곳곳에서 일해요. 아무도 눈치 못 채요. 내가 설치할 수 있어요. 유진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절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들이 알게 되면. 지호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그러지 않을 때 나에게 기회를 줬어요. 당신은 내 언어를 배웠어요. 당신은 나를 봐줘요. 기꺼이 하겠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지호는 뜻밖의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정원사로서 그는 사유지 전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화분에 눈에 띄지 않는 마이크를, 정원 장식물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유진은 윤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구입한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연극을 계속했고 선우와 데이트를 하고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호가 모든 것을 포착하는 동안에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은 것은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유진은 회사에 긴급 회의가 있다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선우와 그녀의 부모 그리고 선우의 변호사가 저택 거실에 모였습니다. 자신들만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지호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모든 것을 고화질로 담아냈습니다. 서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상철이 유진의 컬렉션에서 꺼낸 비싼 위스키를 따르며 불평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서류를 가져간 지 몇 주가 지났어. 의심하는 건가? 소파에 아무렇게나 기대 앉은 선우는 사랑에 빠진 낭만주의자라기보다는 계산 중인 상어처럼 보였습니다. 의심 안 해요. 사랑에 빠졌죠. 당신들도 봤잖아요. 한심할 정도로. 그냥 조금 더 밀어붙이기만 하면 돼요. 아마도 제대로 된 청혼, 공개적인 장소에서라면 아니요라고 말하기 힘들겠죠. 은희가 웃었습니다. 유머 없는 소리였습니다. 내 딸은 항상 인정에 목말라 있었지. 그래서 일이 쉽긴 해. 그런데 선우 씨, 그녀가 서명하면 우리가 자금에 접근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약삭발라 보이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서명하고 등록되면 제가 일시적 무능력 상태에 해당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적 불가능한 통제된 작은 건강 위기 같은 거죠. 며칠 병원에 입원하면 통제권은 선우 씨에게 넘어갑니다. 그가 자산을 해외 계좌로 옮기고 여러분은 합의된 몫을 받게 되죠.
선우 씨 사식 두 분 각각 30. 유진이는 상철이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걱정이 아니라 단지 실무적인 호기심만 담겨 있었습니다. 선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녹색 눈에는 파충류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돈이 안전해지면 복잡한 이혼 소송, 그녀의 정신적 불안정 주장, 운이 좋으면 그녀가 너무 망가져서 빨리 끝내려고 합의에 응하겠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가 잠시 멈췄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죠. 전에도 비슷한 상황들을 처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윤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녹화된 영상을 보던 유진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자신의 집, 자신의 삶, 자신의 마음속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듯 그녀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앉아있던 윤 변호사는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충분한 증거입니다. 음모 사기 그리고 더 끔찍한 계획에 대한 암시까지 지금 당장 경찰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메말라 있었고 흘릴 눈물은 모두 흘러 순수한 결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들이 완전히 자기 무덤을 파게 만들고 싶어요. 선우가 공개 청혼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제 조사관들이 그가 금요일에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예약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진작가들, 사교계 인사들까지 있을 겁니다. 그는 당신을 공개적인 예의라는 대답 속에 가두고 싶은 거예요. 완벽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에게 공개적인 순간을 선물하죠. 하지만 그가 예상하는 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성대한 청혼의 날, 유진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선우가 칭찬했던 드레스를 입고 머리와 화장을 하고 그가 준 반지를 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고 빛나고 행복한 신부처럼 보였습니다. 내면은 순수한 얼음이었습니다. 선우는 모든 매력과 미소를 장착하고 리무진으로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눈부시네요. 그가 그녀의 손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할 거예요. 유진이 달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대되네요. 레스토랑은 정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도시의 정령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보고한 대로 눈에 띄지 않는 사진작가들, 사교계 친구들, 심지어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작은 팀까지 있었습니다. 선우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했습니다. 황금빛 함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정교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선우는 매력적이고 세심했으며 그녀의 손을 만지고 농담을 하고 테이블 전체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유진은 매료된 여자친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선우가 일어섰고 이는 음악가들에게 부드러운 왈츠를 시작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대화가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유진 씨,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시작하며 테이블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똑똑하고 아름답고 자비로워요. 당신은 나를 더 나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는 거대하고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눈부신 약혼 반지가 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가 전에 주었던 섬세한 반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은 소유권의 선언이자 다이아몬드 목줄이었습니다. 박유진 씨, 제 아내가 되어주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레스토랑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예라고 말할 것이라 확신에 찬 자신감 넘치는 그의 녹색 눈을,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선우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달라고 하셨죠. 네, 그가 미소를 넓히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당신이 제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정직함으로 대답해 드릴게요. 그녀의 말투에 담긴 무언가가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유진 씨, 왜 그래요? 전 다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부유한 가문 출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적어도 2명의 다른 여성에게 똑같은 수법을 시도한 사기꾼이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고용해서 날 유혹하게 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날 병원에 집어넣고 내 재산을 훔치려던 당신의 계획도 알아요.
선우의 얼굴은 충격,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만화경처럼 변했습니다. 당신 미쳤군. 그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하지만 이젠 구혼자라기보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쉿쉿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야. 유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눌렀습니다. 방 전체가 녹음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제일 쉬워. 애정에 너무 굶주려서 빵 부스러기 하나에도 달려들거든. 뒤이은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선우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그녀가 조작했어. 그녀는 불안정하다고. 유진이 여왕의 우아함으로 일어섰습니다. 나한테는 몇 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이 있어요, 선우씨. 당신, 우리 부모님, 당신 변호사까지 공모하고 계획하는 거.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녀가 잠시 멈추고 이제는 은밀하지 않고 개걸스럽게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는 사진 작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고화질 비디오로. 그리고 내일 모든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겠죠. 선우가 거칠게 일어섰습니다. 마침내 가면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넌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네가 지금 누굴 건드리고 있는지 모르는군. 하지만 난 정확히 알아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난 범죄자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들은 감옥에 가죠. 마치 신호라도 된 듯 윤 변호사가 2명의 형사와 함께 레스토랑으로 들어섰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에는 어두운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선우 씨 형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기, 공모, 그리고 서울에서의 의심스러운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재빨리 제압당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그의 눈이 유진의 눈과 마주쳤고 그 안에는 너무나 순수한 증오가 담겨 있어 그녀는 하마터면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하지만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웅성거림, 카메라 플래시, 녹화 중인 휴대폰들로 폭발했습니다. 올해 최고의 스캔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보고 계신 모든 분께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자는 쟁취해야 할 상품이나 약탈해야 할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혼돈을 뒤로 하고 걸어 나갔습니다. 윤 변호사가 감탄 어린 미소로 그녀를 뒤따랐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그의 몫은 끝났어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 차례죠. 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팀이 영장을 가지고 당신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체포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만족감을 가져다 주어야 했지만 유진은 그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끔찍했어도 그녀의 부모였습니다. 그녀 안에 돈이 모든 것을 망치기 전에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작은 소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배신과 불 속에서 단련된 지금의 그녀는 그것이 필요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상처가 계속해서 다시 벌어진다면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대저택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나쁜 기억의 무덤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사 기간 동안 비밀리에 구입해둔 작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모르고 선우가 발을 들인 적 없는 곳, 오직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지호가 문 앞에서 작은 화분에 담긴 식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장미였고 본고리는 아직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의 약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아네요. 지호가 따뜻한 눈으로 수호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꽃 피어날 거예요. 유진은 흙에 위안을 주는 무게를 느끼며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대저택에 비하면 작았지만 풍부한 빛이 들어오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습니다. 발코니에는 이미 지호가 준비해둔 몇 개의 화분 작은 공중 정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예요? 그녀가 수어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는 정원이 필요해요. 정원에는 보살핌이 필요하죠. 당신처럼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고통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감사에, 그리고 아직 감히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지호의 장미처럼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무언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식물을 발코니에 내려놓고 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수어했고 때로는 말로 충분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그를 안았습니다. 지호는 아주 잠깐 망설이다가 그녀를 마주 안았습니다. 그의 강하고 부드러운 팔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심장이 조용한 싱크로율로 뛰었습니다. 헤어졌을 때 지호가 그녀를 얼굴 붉히게 만드는 수어를 했습니다. 고백해도 돼요? 유진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당신이 내 손을 잡으려 했을 때, 당신의 눈이 친절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 통과해서 봐요. 당신은 나를 봤어요.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호 씨, 그는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손가락을 대어 그녀를 조용히 시키고는 수어했습니다. 지금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많은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한 절대 혼자가 아닐 거예요. 유진은 자신 안에 부서졌던 무언가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선우가 제공했던 연극적이고 거짓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조용하며 더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행동과 보살핌, 그리고 진정으로 보고 보이는 것에 기반하여 지어졌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스캔들이 미디어를 강타하는 동안 유진은 보호받으며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선우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었고 그가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사기친 자산들이 추적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음모부터 유진이 그동안 거짓 명목으로 주었던 자금의 횡령에 이르기까지 여러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재판은 빠르고 가혹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유진이 그들을 유혹하고 조종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보다 낮은 형량이지만 상당한 각각 5년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재판에 가지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그녀를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판결문을 읽었고 처음으로 만족감이 아닌 일종의 차가운 평화를 느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함 잃어버린 조각이 있었습니다. 재판 며칠 후 유진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은희의 글씨는 떨리고 급했습니다. 유진아,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안다. 우리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넌 이해해야 해. 우린 절박했단다. 내 아빠와 나. 우린 투자를 잘못해서 모든 걸 잃었어. 네가 상상도 못할 빚이 있었지. 선우가 그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그게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어. 이게 아무것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 넌 내 딸이고 널 팔아넘길 게 아니라 보호했어야 했어. 하지만 탐욕 두려움이 내 눈을 멀게 했단다. 날 내가 알아보지도 못할 사람으로 만들었어. 용서를 바라지 않아. 하지만 언젠가 네가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항상 이런 괴물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해 주길. 모든 것이 어긋나기 전 순수하게 널 사랑했던 때가 있었단다. 후회하며 은희, 유진은 편지를 3번 읽었습니다. 그녀 안에 작고 아픈 일부는 믿고 싶어 했고 용서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한번 불타버린 다리는 다시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답장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안 할지도. 지금으로서는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지호는 그녀의 삶에 끊임없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압박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요리했고 그녀는 한 여사가 그에게 가르쳐준 간단한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발코니에 정원을 돌봤고 그들의 애정 어린 관심 속에서 정원은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어와 시선으로 이루어진 조용한 대화 속에서 유진은 전에는 결코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지회의 어린 시절, 돈이 부모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단지 자원으로만 여겨지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호는 그 대가로 종종 자신에게 인내심이 없는 세상에서 청각장애인으로 자란 것, 식물들이 어떻게 그의 침묵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는지에 대해 수어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제스처나 유창한 말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존재감과 상호 이해로 지어진 다른 종류의 친밀감이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사랑에 빠지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선우에게 느꼈던 혼란스러운 소용돌이도 아니었고 절박하거나 긴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꾸준하고 인내심 있고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그들은 별빛 아래 발코니에 있었습니다. 유진은 차를 준비했고 그들은 마침내 용기를 내기 전까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호시, 그녀가 그의 주의를 끌며 수어했습니다. 그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첫날 나에게 반했다고 했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전 첫날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걸렸죠.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잠시 멈추고 수어로 적절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당신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날 구했어요, 지호씨. 선우에게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도요. 당신은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보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는 수어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정원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저 당신을 돌볼 수 있도록 허락받은 운 좋은 정원사일 뿐이에요. 유진은 자신의 눈물을 통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지호씨. 당신은 그냥 정원사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가 몇 주 전에 가르쳐준 수어를 찾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은 나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수어조차 충분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망설였지만 이내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더 깊은 키스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헤어졌을 때 둘 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몇 주 동안 고민해왔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회사 이사회와의 미팅을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조직의 기둥이었고 저는 여러분 각자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변화를 줄 때가 왔습니다. 지금 즉시 저는 CEO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은 항의와 질문으로 폭발했습니다. 유진이 손을 들어 그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회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략적 비전과 혁신에 초점을 맞춘 자문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운영 관리는 윤 변호사가 구성한 팀이 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포함해서요. 하지만 왜죠? 가장 오래된 이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당신의 삶이었잖아요. 유진은 깊은 평화가 깃든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 유산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아니에요. 제 삶은 이제 막 시작됐거든요. 6개월 후 유진과 지호는 도시 외곽의 작은 시골 부지에 서 있었습니다. 개조된 시골집과 몇 헥타르의 비옥한 땅이 있는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대저택도 아니었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으며 꿈을 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유진이 눈을 빛내며 수어했습니다. 완벽해요. 지호는 흙, 빛 가능성을 평가하며 천천히 손을 움직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에 치유의 정원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배우고 치유받는 곳.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유진이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침묵이 필요한 사람들, 땅과의 연결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요. 그리고 수업도 제공하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 수 있어요. 장벽이란 우리가 아직 허물지 않은 벽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호가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들은 함께 그들의 삶의 다음 장이 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래는 몇 주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유진은 사치가 아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짓는데 자신의 재산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건축가, 조경사, 교육자들을 고용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꿈에서 만질 수 있는 현실로 자라났습니다. 무리 웰니스 센터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은 화창한 봄날 아침에 문을 열었습니다. 치유 정원, 온실, 수어 교실, 명상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성격이었습니다. 유진은 사장과 직원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 지호의 곁에서 일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어에 능통해졌고 종종 방문객들을 위한 통역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소명, 즉 자신이 찾았던 평화를 다른 사람들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개장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유진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겁에 질린 눈을 한 수줍은 젊은 여성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유진 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쪽은 미나 씨입니다. 힘든 상황, 통제적인 관계에서 막 빠져나왔습니다. 이 센터에 대해 듣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유진은 미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몇 달 전에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기선 안전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의 힘을 찾도록 도와줄게요. 미나가 울기 시작했고 유진은 그녀를 안아주며 원이 완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구원받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미나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일하고 수어를 배우고 유진이 고용한 전문가들과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겁에 질렸던 여성은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유진은 진정한 유산은 은행에 있는 수백만 달러가 아니라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알며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센터에서의 긴 하루를 보낸 어느 날 밤, 유진과 지호는 시골집 침실에 있었습니다. 방은 단순했지만 아늑했고 반딧불이가 비추는 정원이 내다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지호가 침대에 앉아 손톱 밑에 흙을 닦아내고 있을 때 유진이 등 뒤에 무언가를 숨긴 채 다가왔습니다. 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상징이자 아름다움과 인내로 유명한 산수유나무 묘목이 담긴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어했습니다. 이 나무 지금은 작지만 강하고 높게 자랄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겠죠. 우리의 사랑처럼. 지호가 화분을 받아들었고 그의 눈은 이해로 가득 찼습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수어를 계속했습니다. 지호 씨, 당신은 내 마음이 텅 비었을 때 희망을 심어줬어요. 내가 메마를 때 인내로 물을 주었죠. 내가 다시는 그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을 때 나를 꽃피우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잠시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제 당신과 미래를 심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지호는 얼어붙었고 그의 손에 들린 화분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천천히 화분을 옆에 내려놓고 유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모든 수어의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사막의 꽃이었어요. 당신은 내 언어를 배웠고 내 세상을 봤어요. 당신은 소리 없이도 나에게 목소리가 있다고 느끼게 해줬어요. 네, 그가 단호하게 다친 주먹을 아래로 내리치며 긍정했습니다. 네, 영원히 네. 유진은 두 삶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상징하는 은으로 꼬인 단순한 금반지를 그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그들은 키스했고 그 키스 안에는 정원에서의 아침, 함께 맞설 도전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기 위해 말이 필요 없는 사랑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그들이 직접 심은 꽃으로 엮인 아치 아래 바로 뿌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은 없었고 오직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린 한 여사, 증인이 되어준 윤 변호사, 그리고 가족이 된 미나와 센터의 다른 학생들. 예식은 판사 옆에 수어 통역사가 함께하는 이중 언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약의 시간이 되었을 때 유진과 지호는 마주 섰고 그들의 손이 그들을 대신해 말했습니다. 유진이 수어했고 지호가 듣는 하객들을 위해 큰 소리로 통역했습니다. 나는 매일 진정으로 당신을 볼 것을 약속합니다. 인내로 우리의 사랑을 가꿀 것을 약속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햇빛 속에서도 당신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은 나의 정원, 나의 평화, 나의 집입니다. 지호가 강하고 확고한 손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헌신으로 각각의 꽃을 돌보듯 당신을 돌볼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이 자랄 수 있는 뿌리와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줄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은 나의 조용한 목소리, 나의 말하는 심장, 나의 영혼입니다. 정원에는 마른 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그들의 결혼을 선포했을 때 박수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지만 유진과 지회에게는 오직 그들의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완벽한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피로연은 소박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 라이브 음악, 웃음이 있는 가든 파티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등불이 켜져 정원을 떨어진 별들처럼 밝혔을 때 유진은 한쪽 구석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지호가 아이를 웃기기 위해 과장된 수어를 사용하며 하객들과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여사가 윤 변호사와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나가 모든 수줍음을 떨쳐버리고 다른 학생들과 활기차게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 깊어서 거의 아플 정도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필요로 하는지
결코 알지 못했던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동화 속의 백마탄 왕자도 부와 화려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연결, 단단한 땅 위에 지어진 사랑, 그녀 자신을 넘어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유진과 지호는 정원을 걸었습니다. 보름달이 모든 것을 은색으로 칠했고 제스민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유진이 지회에게 주었던 산수유 묘목이 이제 영구적으로 심어진 중앙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작았지만 건강했고 잎사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언젠가 지호가 수어했습니다. 큰 나무가 될 거예요. 손자들에게 그늘을 주겠죠. 유진은 그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나무 아래서 자라나는 가족. 그들은 손을 맞잡고 현재에 심어진 미래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마침내 그리고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찾던 진정한 백마탄 왕자는 결코 남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이었고 그녀가 스스로 완전하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으며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진 충만함을 배가시킨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야기 끝. 청취자 여러분, 유진과 지호의 이야기가 저희가 이 이야기를 만들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재발견에 대한,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는 것에 대한,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감을 얻었다면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저희는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개인적인 극복을 탐구하는 똑같이 매력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옆을 클릭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유진이 외로움에서 성취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여러분을 감동시켰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힘, 회복력,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기념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가져올 동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알려주시고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배신을 발견한 순간이었나요? 별빛 아래에서의 첫 키스였나요? 정원에서의 결혼식이었나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매일 저희는 인간이 된다는 것, 사랑하고 잃고 다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하는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알림벨을 활성화하고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의 여정에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